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월이 한창인데다가 아직 날씨가 정말 허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원래 가을비가 오면 선선해져야 하는데 가을 날씨라고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한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는 이 날씨만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는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한 주였습니다. 저 역시 사실상 좀 원했었던 그리고 좀 방향성을 예측했었던 시나리오랑 좀 많이 빗나갔었던 한 주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좀 물가 지표나 내용 자체에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도 자체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변동성 내용 정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봤었는데, 아니 이게 뭐 지금 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활활 타오를 정도로 네. 정말 뭐 불길에 기름을 얹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생각할 수 있었던 9월 증시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9월 증시의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네.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9월 달, 10월 달 예상했었던 조정 장세나 내용 자체가 지금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조정 장세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9월, 10월이 역사적으로 조정 장세를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는 11월, 12월 연말 가장 극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금 반등의 여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그 내용 자체로 산타 랠리로 순응을 하면서 따라가는 건데, 이번 내용 자체는 여기서 반등을 하고 어설프게 올라버리잖아요. 네. 그럼 연말에 오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신고점이나 내용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그 내용이랑 또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기업적인 내용,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서 네. 계속 흔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적으로 흔드는 것만큼 좀 답답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차라리 손절 볼 자리 터치를 하면 과감하게 손절도 보고 익절 자리가 볼 거 있으면 딱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경계를 10%를 두고 판단을 해요. 위아래. 근데 계속 어설프게 3, 4% 위로 올랐다가 플러스 3%였다가 또 하락 3%였다가 플러스 3%였다 하락 3%였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계좌를 이제 들여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금액대가 이제 소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게 뭐 사실 1000단위, 5000단위, 억 단위 이상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3%나 2%뭐 이 정도 수치 자체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이 이제 크게 내가 이제 좀 마음을 먹고 투자를 했는데 오늘은 값이 플러스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와, 이 돈이면 뭐 소고기를 먹고 내가 오마카세를 가고 뭐 좀 여윳돈을 쓸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 원금 대비 플러스 돈이니까. 근데 갑자기 다음날 마이너스 150만 원이 돼요. 그래도 내가 이거 마이너스만 아니었으면 좀 이번에 소비나 뭐 이렇게 좀 여행 갈 거 뭐 이런 거 좀 생각했던 거 이거 좀 못하는 거 아니야? 또 하다 또 다음날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에서 고정이나 네. 상승에서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 평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선물 대응도 그렇고 사실상 주식에 대한 내용 자체에 있어서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막 1, 2% 막 이렇게 봤을 때 원래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조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리스크 회피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한 주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상승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제 관점이 틀리고 내용 자체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 우리가 좀 내용 해석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2만, 2만 1천, 2만 2천 대까지 계속적으로 급등으로 넘길 수 있느냐, 네.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훨씬 더 지금 다시금 조정 장세나 확실하게 좀 눌러주는 장세가 나와야 바닥 대비 여기서 반발 매수세라는 내용 자체가 들어오면서 급등 장세의 추세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앞에서에 대한 악재나 내용 자체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반등 자체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증시를 바라봤을 때 환호할 내용 자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보고 현 시점에서 이제 또 접근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제 좀 다시 미증시 괜찮아진 것 같고 반등이고 좋아진다며 금리 인하도 하고 그럼 이제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반등까지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독이 됐다. 오히려 적절하게 큰 낙폭이 왔으면 단기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를 좀 설명드렸을 텐데 지금 내용 해석은 기술적이나마 그리고 매크로 지금 현재 시황이나 전체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저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좀 잡아두긴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한 주를 보냈어요. 이번 주는 사실상 물가지표가 나왔었던 한 주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다음 주가 우리가 연휴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휴 시작인데 연휴 기준으로 우리 증시는 월화수 휴장을 가져가지만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단기적인 이슈나 내용들 자체가 얼마나 키워가냐에 따라서 수요일을 맞추고 긴 연휴를 맞추고 목요일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얼마나 큰 타격이 나올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뭐 급등도 나와줄 수도 있겠죠. 급등도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이 3일에 대한 이 차이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치만 보더라도 미증시에서 크게 날뛰고 변동성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막 3%씩 우리는 이미 갭상승, 갭하락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근데 3일 동안 미증시에서 강한 방향성을 준다라고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좀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명절이라고 좀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설날이랑 추석이잖아요. 네. 기습적으로 미증시가 꼭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 쉴 때 꼭 올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락장일 때도 네. 우리 막 3일 동안 이제 앞에서 막 폭격 맞고 막 고점 대비 10%막 15%막 빠진 상태에서 아 이제 계속 하락장 연속이구나 하는데 그 사이에 미증시는 자기네들 단기적인 호재로 끌어올렸다가 그러면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 증시 시작할 때 나스닥 선물 프리장에서부터 일단 죽이고 시작해요. 그래서 미증시는 만약에 6% 7%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프리장에서 막 1, 2% 죽이면 우리나라 증시는 1, 2%밖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커플링을 못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계속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미증시 폭격으로 하락을 보여줄 때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주도를 못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 그만큼 못 쫓아가고 하락할 때는 똑같이 내리기 때문에 그만한 상승을 못 보여주고 박스피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기준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다시금 좀 브리핑 드리면 현재 상승세나 내용 자체가 뭐 한 번에 꺾이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어쨌든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 변동성 내용 자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만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다음 주 충격을 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의 내용 자체가 이전에 저점을 깰 만큼 지속적인 매도세를 이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속적인 매수세는 여기 이상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내용 자체는 열려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큰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파로 인해서 앞에서 상승했었던 내용 자체 우리나라 100% 담아두지 못하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묶음 내용 자체는 오히려 하락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나오지 말아야 할 반등이 나왔다고 이 반등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저희는 지표부터 먼저 봐야겠죠.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누가 뭐래도 물가 지표였을 겁니다. CPI와 PPI 지표 모두 정체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전년 대비로는 괜찮은 듯한데 전월 대비로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PCE 지표에 들어가는 주거비 같은 부분은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번 물가 지표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물가 지표 사실 CPI는 그래도 좀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땠냐면요, 아나운서님. 단 10초, 20초 만에 5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어요. 10초, 20초 만에
거의 뭐 지수 기준으로는 2% 넘는 변동성을 가져갈 만큼 그만큼 파괴력이 굉장히 셌었는데 사실 단연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숙제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물가가 안 떨어지고 고점 대비 밀리고 뭐 이런 지금 초기 단계나 내용 자체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다. 그리고 중요도는 가장 높았고 고용 지표로 앞질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떨어지고는 있어요.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예상치와 부합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밀렸어요. 현 시점에서. 이제는 당연히 연준도 2%를 가져가야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약간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탠스를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를 했었는데 네. 사실 올해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좀 철회를 하면서 파월이 좀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2%꼭 아니어도 네. 2% 금방이어도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CPI 물가나 내용 자체랑 지금 이제는 좀 거의 상관없이 9월달 금리 인하는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현재 시점에서 나와져 있었던 이전치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큰 상승이라든지 너무 큰 하락으로 예상치를 훨씬 더 비껴나가는 데이터가 나와주면 충격이에요. 이건 위든 아래든 똑같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벌어진다라고 했었을 땐 큰 폭의 하락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요즘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나 내용 자체 수집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상치에 벗어나질 않습니다. 아나운서는. 초기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네. 느낌이었냐면요. 그러니까 뭐 한 4% 만약에 발표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진 지금 가운데 있는 내용 자체가 예상치고요. 제일 오른쪽이 이전치고 가장 앞에가 지금 현재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가운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예상치가 데이터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 벗어나봤자 0.1%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안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안 벗어나는데 이전에는 여기서 1% 이상까지 차이 났어요. 0.8%, 1% 이상 차이 나는 건 굉장히 크겠죠. 예상을 4% 했는데 만약에 3.2% 아니면 4%로 했는데 4.8%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벗어나지 않는 데이터 수준으로 지금 좀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자체가 반복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이 내용에서 엄청난 기대나 실망감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뻔하다라는 거죠. 예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어쨌든 연준은 CPI랑 PPI에 대한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결국에는 PC에 대한 종합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는 건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 이전치랑 거의 똑같고요. CPI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연단위 기준으로는 2.9%보다 낮은 2.5%가 발표가 됐는데 코어 쪽에서는 되려 이전치 똑같이 그리고 월 단위 기준으로는 0.3%대로 0.1% 높게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럼 코어랑 지금 헤드라인이랑 차이를 보시면 헤드라인은 낮게 코어는 조금 더 예상치 조금 더 높게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요 상승과 하락의 이 나눠진 경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코어랑 헤드라인의 경계를 따지는 거는 식품과 에너지예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게 코어 쪽인데 하락에서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유가의 하락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가솔린, 난방유 그리고 전력이랑 가스 그리고 이제 중고차는 조금 제외긴 한데 이 앞전에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에너지 관련 쪽의 섹터의 하락이 두드러졌었기 때문에 헤드라인 쪽에서 이제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은 단기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크게 가져가는 이 에너지 가격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로 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가가 떨어졌다 하락했다 이거를 환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배제를 하면서 일단은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뭐 유가가 이렇게 60달러대 WTI가 60달러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결과가 장기간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점점점 어떻게 보면 물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요소로 따진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요 상승 섹터는 지금
우리가 PC 데이터에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주거비, 렌트비 이쪽에서는 0.5% 상승을 보여줬고요. 외식 물가 0.3%, 운송 서비스에서 0.9%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PI까지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사실상 얘는 생산자까지 지금 좀 바라본다면 월 단위 기준으로는 상승, 대신 연 단위로는 하락. 예상 기준으로 지금 좀 바라봤을 때는 얘 역시도 0.1% 수준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어 쪽 역시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헤드라인이랑 똑같이 월 단위 기준으로는 0.1% 예상치 대비 상승, 그리고 년 단위 기준으로는 0.1% 하락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 자체가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 수준은 계속 예상치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지 않다라는 걸 이번 데이터에서 반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치서부터 계속 최근 한동안은 이런 데이터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시장은 물가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역시 나스닥 지수에서도 지금 현재 바라보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이 거래일 동안 지금 현재 변동성을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구간대가 이제 CPI 발표가 됐었던 구간이고요. 여기 구간대가 이제 9시 30분 기준으로 이제 PPI 발표가 됐었던 구간이에요. 사실상 정말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 1분, 5분 동안 위아래 등락폭 아니면 방향성으로 크게 보여주는데 그 정도 수준을 못 보여줬어요. 결론적으로는 상승과 하락 자체는 결론적인 시장 해석이랑 그다음에 이번에 뭐 대선 토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겹치면서 지금 같은 자본 상승세 내용 자체가 유입이 되면서 보여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 자체에 대한 영향력 자체는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대신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자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소화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을 계속 가져갔었던 거는 침체에 대한 시그널,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이런 내용 중에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달러트리라든지 달러 제너럴 같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이소 같은 기업들 이런 얘기 드렸었죠. 여기 시장 자체가 사실상 좀 더 박살이 났다. 완전히 저소득층 부분 자체에서는 오히려 이 내용마저도 구매할 여력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체인에서 매출 자체가 감소하는 부분 자체는 또 고소득층마저도 현재 경기 자체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소득층 사람들 자체가 지금 현재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대형마트 쪽으로 조금 더 가성비 있는 내용 자체로 이제 장보기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매출이 오히려 이전치보다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될 수 있는 이 중간층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시장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나타낼 수 있는 1차 사이클로 또 바라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워낙 증시 방향성을 못 잡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과거서부터 우리가 이제 오일 쇼크 때부터 해서 닷컴버블 할 것 없이 이때 당시에 경기 침체가 왔다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역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지러워요, 아나운서님. 그러니까 이거를 닷컴버블처럼 똑같이 바라볼 것이냐. 그만한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금 빅테크 기술주들이 정말 반토막 혹은 다시금 80% 이상의 낙폭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정말 물음표긴 해요. 이전이랑 우리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이미 조직력이나 시스템 자체가 훨씬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24년 전에 정말 닷컴만 찍는 회사명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탄탄하게 공룡 기업들이 수익 모델을 가져간 상태에서 AI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AI라는 버블 자체, 버블론 자체가 얼만큼 지속될지는 사실상 저도 지금은 좀 미지수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상태로 계속적으로 고점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 자체는 현 시점, 현 시기에서는 확실히 부담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물가지표는 최근 한동안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아직 소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투자 전략이나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TV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팍스 경제TV 유튜브인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구독을 하시면 관련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매일 5명씩 추첨을 통해 구독자분들에게 커피 쿠폰 등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주 기업 하나씩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해볼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개인용 컴퓨터 시대에 또 다른 지평을 연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경쾌한 시작음과 함께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사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해 있습니다. 1975년 4월 4일에 창립되었고요. 산업 분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보안 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빌 게이츠는 아주 어릴 때부터 포커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건 외할머니만의 특급 노하우였다고 하는데 두뇌 발달을 위해 빌과 포커 놀이를 자주 했었는데 덕분에 빌은 셈에 아주 탁월한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빌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립학교인 레이크사이드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빌이 운명적으로 컴퓨터를 만났습니다. 빌은 컴퓨터를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날부터 천재 프로그래머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빌은 훗날 풀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하게 됩니다. 창업 이후 초창기 사업의 기틀을 잡아가던 무렵 산업 컴퓨터의 심장부이던 실리콘밸리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 가정집에 개인용 컴퓨터 한 대씩은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1977년 4월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있던 애플이 애플2를 출시하면서 컴퓨터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비즈니스와 컴퓨터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던 컴퓨터가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의 포문이 열렸고 애플2 덕분에 컴퓨터 시장은 덩달아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컴퓨터 기계 자체에 열광을 하고 있을 사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언젠간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세상이 오면 그 컴퓨터의 80%는 그 모니터를 켰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었죠. 결국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채워나가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매 계약마다 증시했고 MITS 이후의 계약서에서도 소프트웨어 판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샘 울트먼이 자신의 회사 오픈 AI에서 쫓겨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서 투자자들도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었는데 샘 울트먼이 끌어안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린 샘 울트먼이 오픈 AI에서 전격 축출되자 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그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원 보유 주식이 곧 3배나 높게 팔릴 예정이었는데 차질이 빚어지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는 초상집이 된 반면 울트먼을 끌어안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 개발에 탄력이 부를 거라는 전망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평가가 최강자다, 개발에 필요한 모든 열쇠를 갖게 됐다, AI 분야에서 지배자가 됐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동시에 이 사태에 논란도 키웠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핵무기와 맞먹는 위험을 갖고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자본이 마음대로 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이런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갖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내달릴 텐데 미국만 속도를 늦춰야 하는
왜 미국만 속도를 늦춰야 하느냐라는 반발도 거세게 일어났었는데요. 돈이냐 윤리냐라는 논쟁에 울트만을 다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인공지능 산업의 판도의 격변이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최근 이슈와 실적 차트 브리핑은 칼리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잘 들었고요. 네, 아나운서님.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오랫동안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서 일단 또 대장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뭐 누구나가 다 개인 PC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겠죠.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뭐 정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뜬구름 잡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4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준 자체가 $30에서 지금 $427라고 하면 이미 10배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때 당시에도 고평가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2014년이나 이럴 때. 네. 근데 그때도 사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었고요. 이전에 뭐 충격받을 만한 지금 쇼크나 내용 자체는 일단 또 다 담아줬고 리먼 사태 때 이후에 대한 내용 자체 다 담아두면서 이때 당시에 샀으면 정말 $15 바닥에서부터 한 30배 이상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교훈 삼을 만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정말 큰 하락장이 왔다. 고점 대비 기준으로 사실상 진짜 7, 80% 하락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뭐 정말 알고 계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7, 80% 빠지면 이거는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기회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얘네는 죽지는 않아요. 지수가 그만큼 빠지고 투자처가 줄어든 상태에서 나머지 사실상 캐시카우가 없는 매출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타격을 크게 받으면서 사라질 수 있고 아니면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지금 가격대도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자녀한테 물려준다 아니면 내가 노후를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 관점으로는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겠죠. 10년 뒤에 다시금 이 자리를 회복 못하고 갤갤거린다. 이거는 사실상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미국이 나중에 이제 좀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뺏긴다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장이 된다 내용 자체를 떠나서 이 기업들은 사실상 이미 시장에 버려놓은 내용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공룡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살펴봤었을 때 얘네는 아직까지도 저점이다 생각할 만한 기업이죠. 그만큼 좋은 기업이고 감히 제가 얘네에 대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함부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좋은 내용은 없어요.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총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하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 증가하고 있어요. 자, 오피스 365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13%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더 제가 또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 매출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애저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26%나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임 컴퓨터 매출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역시 지금 3% 증가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품은 엑스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5% 증가를 보여주면서 뭐 전체적인 실적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교 대상이 이전에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네. 걔네의 상승률이나 내용 자체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률,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사실상 공룡 기업치고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워낙 지금 주가도 계속 올라와 있는 형태고 나머지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성적이 다 좋기 때문에 이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이 방송에서 정말 많이 예시를 드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사실 3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애인데 네. 계속 지금 전교 3등 안에 드는 애예요. 전교 3등에서 5등 안에 드는 애인데 그만큼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전교권에서 노는 애가 갑자기 뭐 전교 꼴찌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기대치나 내용 자체는 뻔해요. 얘는 그냥 정규 3등 그냥 이름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불릴 만한 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매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 단기적으로 조금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 사실상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만큼 큰 공룡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은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 꾸준한 상승 자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빅테크에 대한 제가 지금 좀 설명드렸었던 시장 기대는 계속적으로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지금 현재 고점 대비 80% 낙폭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래 예상했었던 주가고 우리가 그만큼 올려줬잖아. 니네 그만큼 되는 기업이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거 맞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픈 AI 관련 이슈로도 일단은 좀 최근에 일단 좀 많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AI에 대한 지금 수십억 달러 투자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은 전망 지금 일단은 좀 축소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좀 축소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AI에서 실질적인 대장을 차지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너도 나도 지금 현재 AI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글쎄요, 아나운서님. 제가 미래를 조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오픈AI에 대한 지금 현재 내용 자체 투자 그리고 현재 발전하는 속도 이런 거를 좀 바라봤었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향후 3년, 5년 뒤에 이 시장으로 바라봤었을 때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현재의 성장성이나 내용 자체. 사실상 최근에 이제 아나운서님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샘 울트먼이 이제 뭐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있었어도 그대로 품으면서 오히려 그렇죠. 그 해고를 했던 그 임원들 이 사람들이 완전 히 역적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시장을 바꿀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그리고 오픈 AI에 대한 감싸주는 이 모든 내용들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의 이슈는 사실상 우리가 좀 단발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막대한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사실 좀 저는 아이러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상승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투자를 많이 한 거에 비해 돌아오는 게 없어요. 리턴이 없다라는 거죠. 10조를 투자를 하는데 100억 수익이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아나운서님 가게를 차렸어요? 5억 주고 만약에 어떤 가게를 차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네. 음식점을 차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억 주고 차렸는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래요. 암담하죠? 힘들죠. 힘들죠? 네. 내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뭐 당장에 5억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플랜을 1년, 2년, 3년, 5년 언제 이게 손익분기로 넘어오는지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잖아요. 정말 10만 원이면 5억 투자했는데 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준이 딱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다 지금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이게 지금 하드웨어 쪽에 지금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AI에 대한 하드웨어가 아니고 실질적인 노른자 내용 자체는 소프트웨어겠죠. 우리가 AI를 왜 써요? 뭔가 컴퓨터를 놀러 AI 막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 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하면서 내가 확실한 이득을 차지하면서 월 구독료를 몇만 원씩 내가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시장이 이제 곧 다가올 건데 그러한 킬링앱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요. 그 내용 자체를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어디다? 메타. 그러니까 사실 이 둘 중에는 나중에 대장이 누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스타라든지 메타라든지 지금 현재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많은 이용자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녹여내면서 어떠한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오픈 AI가 대장이어도 이거를 역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전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메타 얘기를 했었을 때 네. 공부를 했었을 때 이 부분도 잠깐 좀 얘기를 했었죠. 일단은 주 단위, 월 단위 기준으로 많이 추격을 하고 많이 따라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사용자가 2억 명인데 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사용자가 이제 4억 명이에요. 돌파한 건 아니에요. 얘는 주간이고 얘는 월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이 따라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 AI 같은 경우는 챗GPT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제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또 100만 명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현재 투자나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화끈하게 따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나 내용 자체는 크게 이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 지금 이용자나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내용 자체는 아직은 사실상 원했었던 내용 자체만큼 많이 못 따라오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상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고점 대비 지금 일단 좀 단기적인 조정을 나와주고는 있지만 현재 여기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단발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상승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보여줄 수는 있다지만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정 자체는 지금 현재 워낙 가파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전에 고점 레벨을 깼었던 이 구간대를 다시금 지금 하락 이탈을 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300달러 이탈했을 때부터는 꾸준히 사 모으셔라. 이거를 우리가 단발적인 단타성 내용 자체는 선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라리 국내 테마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로 단타성을 접근해도 돼요. 근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빅테크 기업들 혹은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워렌 버핏도 얘기를 하잖아요. 꾸준히 네. 사서 모으고 평생 계속적으로 모아가면서 수익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결국에는 한번 큰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아나운서님도 돈 꾸준히 모아놓고 네. 미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S&P, 나스닥 이러한 지수의 추종에 가져가는 ETF라든지 이러한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제발 떨어지고 제발 고점 대비 70%만 보여주세요. 90% 떨어져도 나는 계속 모아갈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얘네는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레벨을 지금 가져가는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싼 가격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좀 적정선으로 이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멸망하는 거 아니야? 시장 진짜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진짜 타이밍이다. 지금은 좋은 타이밍은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하면서 바닥자리값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빅테크에 대한 시장 기대는 지금 매우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이슈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난주가 브로드컴 실적이 메인이었다면 이번 주는 오라클 실적이 가장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와 미국 비공식 AI 회담에서 각 CEO들의 발언이 주목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전문가님, AI 붐이 다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사실상 이 내용 자체가 충분히 시장에서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내용들이 일단 좀 보여줬어요. 자, 일단 먼저 오라클 실적부터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져가 볼게요. 자, 총 매출 133억 달러로 일단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총 매출은 조금 떨어지긴 했었지만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는 분기 그리고 전년 대비 기준으로 각각 2.9% 그리고 10%대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연 단위 기준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45%나 증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연 단위 기준으로 10%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실적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잘 보여주면서 자,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어요. 오라클 자체도 사실상 덩치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이번에 매출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 상승 흐름 자체를 크게 잘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내용 삼아서 시작을 살짝 먼저 또 보여줬어요. 다시금
AI에 대한 내용 자체를 꿈틀하게 만들어줬었던 내용이었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매출 자체는 지금 증가하는 형태를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 27년까지 50% 이상의 증가 내용 자체 전망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라클은 또 향후 지금 100개 이상의 현재보다도 추가적으로 1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자, OCI 이제 슈퍼 클러스터를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오라클에서 이 내용에서 지금 또 다시 AI에 대한 주목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가 뭐였었냐면 1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 칩 사용 자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때 당시에 8%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 H200 칩 지금 바라봤었을 때 사우디 지금 현재 수출 허용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자체가 오라클 급등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현재 급등 자체를 가져가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CPI나 오히려 PPI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번 주 내용 자체는 앞에서도 지금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금 바라봤었을 때 물가지표나 내용 자체로 집중한 게 아니고 네.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핵심적으로 상승 자체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AI 칩 수요가 지금 현재 너무 많아서 고객사들이 지금 일단은 감정적으로 이제 좀 재촉을 계속적으로 한다. 젠슨 왕이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이번에. 재촉을 너무 많이 한다. 이 얘기 뭐겠어요? 우리 지금 없어서 못 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H200 칩마저도 지금 현재 이 블랙웰에 대한 지금 수요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자체는 다시금 AI로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미 정부 이번에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브리핑을 했었을 때 미 정부에 대해서 미 정부를 타겟으로 해서 일단 브리핑을 가져갔어요. 향후 AI에 대한 전망이나 내용 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내용 자체를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미 정부에서 오히려 괜찮네? AI 정말 괜찮네 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린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정 장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조정이 없이 네. AI 날아갈 수 있고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결국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AI적으로 또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없는 상승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내년 내후년에 부채 얘기가 또 나와줄 것 같은데 사실상 맹목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나 내용 자체로 지금 이번 주 단발적인 상승은 보여줬는데 또 다음 주 우리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띌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시장 조정 없이 AI 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는 추석 연휴로 잠시 쉬어가지만 미국 증시는 가장 바쁜 한 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FOMC 회의에 이어 일본 통화 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서 25bp냐 50bp냐로 시장의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엔캐리 자금 이탈의 공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상 이 내용 자체는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뭐 엔비디아랑 우리가 AI 또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 모델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 주 금리 결정 주간에서 그리고 엔캐리 자금의 이탈이나 내용 자체에 온다라고 하면 이전에 우리 블랙먼데이 기억하시나요? 네. 시장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던 그 내용 자체가 다시금 보여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와 했다가 실망했다가 뭐 지금 또 다시 와 했다 실망했다 이 부분에 지금 반복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5bp 지금 가져간다라고 하면 시장 단기적인 실망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0bp 이하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단발적인 환호를 보여줄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또 공격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넘어갔었을 때는 또 시장에서 안 좋은 악재로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25bp냐 50bp냐 이런 거랑 또 별개로 또 중요한 부분 자체가 엔캐리 자금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미증시에서도 많이 뿌려놓은 이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탈 자체를 굉장히 또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현재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금 다음 주 기준으로 대폭락이 오고 대공황 수준으로 온다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단발적인 투자, 하락이든 상승이든 좀 단발적인 내용 자체를 끌고 가시는 거는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넓은 시야로 좀 바라보기에는 하락이든 상승이든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난주 제가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 나갔었던 종목 자체가 좀 단발적으로 증시 하락에 대한 투자를 가져왔는데 사실상 팍스통신망에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딱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좀 손절가를 터치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알려드렸었던 히든 종목들 이제 손절가 터치를 안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오늘자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 히든 종목 다시 준비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ESS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종목인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우리가 테슬라 공부하는 시간도 이제 좀 가져보면서 판단을 해봤을 때 너무 편향적인 트럼프 위주로 가져갔었던 기업이에요. 이 리스크가 지금 좀 다가올 수 있는 기회고요. 그래서 ESS에 대한 내용 자체를 긍정적으로 가져갔었던 테슬라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 주춤했었을 때 네.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ESS에 대한 내용 자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티커명은 총 4글자고 F로 시작한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체는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도세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저점 내용 부근대까지 왔고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좀 드렸었어요. 지지난주에 이제 뭐 정말 차트로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62달러나 이런 부근대까지도 이제 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대신 꼭 이 채널 라인대를 맞춰서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채널 라인대에 맞춰서 지금 바닥자리값 해석보다는 워낙 큰 낙폭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다 보니까 일부 지금 현재 반등 구간이나 내용 자체도 충분히 해석을 볼 만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랑 지금 좀 비교를 하면서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원자재 가져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팔라듐 종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인덱스, 달러로 결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달러의 하락을 가져왔었을 때 그 내용 자체에서 디커플링 흐름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오일, 골드, 그렇고 뭐 이제 뭐 비트코인도 그렇게 결제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산업 원자재들까지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워낙 큰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천은 안 했는데 달러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된 만큼 오히려 단발적인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단발적으로는 아마 현재 추세 지금 전저점 이탈까지도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 내용 자체를 잡아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일단은 단발적으로 한번 좀 꺾였다가 다시금 상승 흐름 자체 가져갔을 때 72달러 부근대까지는 현재 구간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자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동안의 추세 자체는 사실 단발적인 반등 내용 자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 대한 투자 자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크게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가 문제인데 골드가 지금 사상 또 최고점을 또 지금 현재 가져가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2,600 지금 달러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금값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현재 이 내용 자체가 고점을 또 모르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지금 저항성이 없습니다. 상승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는 사실상 접근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방향성 자체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뛰고 있는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담아둘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기서 한번 꺾일 때 굉장히 좀 크게 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붙어서 가져가셔라. 특히나 이제 선물 대행보다는 저는 그래서
ETF 내용 자체로 일단은 접근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어제자가 딱 마지막 지금 370 정도에서 저는 고점을 또 예상을 했었는데 가볍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요. 2만 자리값까지도 지금 다시금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매수의 힘 자체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까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음 주 우리가 결과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꺾어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 부근대를 저는 고점 삼아서 다시금 매도 추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속적인 매수 내용 자체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자, 아직 원하는 자리값 4.39달러대까지 지금 안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고요. 오늘 우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